안녕하세요. 센베너.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이제 한국 경제의 소득 분배에 관계돼서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 전략, 농촌 개발, 중화공업화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고용 정책을 지난주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소득 분배에 대해서 할 건데, 다음 주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경제 성장과 수렴에 대해서 할 텐데, 이걸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11월 17일 날 기말고사를 치르고 이 강의를 이제 종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제까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토로 내세워서 생산성도 이 안에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해왔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이제 성장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이제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몽골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소득 분배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만 이루어지고 소득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제 성장의 관리자, 정부가 되겠지만 정부에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차를 보면 소득 불평등도 챕터 1, 챕터 2가 이제 노동 분배율, 노동 생산성 이 관계를 이제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소득 불평등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을 해나감에 있어서 소득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을 할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근로자의 몫으로 이제 분배를 잘 해주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이고 또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비용이라고 코스트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오랫동안 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논쟁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지만 갈등적인 요소가 있어요. OECD라고 하는 데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 제언을 이제 OECD 멤버 컨트리에 대해서 했죠. 포용적 성장. 영어로 하면 inclusive economic growth 그런 거죠.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 분배에서 이제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임금이 낮은 계층도 포함해서 이들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해서 경제 성장의 한 기여자로 그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불과 한 10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었어요. 그 유사한 전략이 이제 ILO 뭔지 아세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죠. 여기서는 Wage-led Growth,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임금 주도 성장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임금이 성장을 주도한다. 성장을 해야 임금이 주어질 텐데 임금이 성장을 주도한다.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국도 이 유사한 정책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임금 주도가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 income-led economic growth. 어, 한 이전 정부에서 이거를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유사한 정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또는 소득을 제대로 분배해 주도록 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ILO의 웨이지 레드 그로스가 바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웨이지 레드 그로스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로 이코노믹 뷰, 그러니까 미시적 시각에서 볼 때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코스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코스트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면 물건의 비용이 이제 단가라고 그러죠. 제품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임금을 비용의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자, 근로자들이 임금을 이제 분배를 받았으면 그 자기 소득이 되잖아요. 그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아주 그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잘 팔리니까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 자기들이 이득이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이 될 수 있겠죠. 수요가 이제 전체적인 경제에서 그런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면 그다음에 따라붙는 게 뭡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쭉 이어보면은 임금 증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 증가를 만들어내고 수요 증가가 곧 성장과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는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LO의 웨이지 레드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임금 자체를 코스트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임금을 수요의 원천이다.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경제를 견인하는 또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으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금 증가가 소득 증가로 되고 생산성 증가로 되면 이것은 아주 좋은 베스트한 서클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아주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임금이 insufficient, 임금이 부족해요. 소득 분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소득이 제대로 분배가 안 돼 있으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됐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을 제대로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죠.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나중에는 경제적인 어떤 크라이시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웨이지 레드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 임금을 제대로 잘 분배를 해가지고 경제 성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몽골 경제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어때요? 기업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많은 시간 노동을 하게 돼 있죠. 그걸 장시간 노동이라고 그러죠. 많은 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 관계돼서 임금은 사실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임금하고 장시간 노동은 또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촌의 과잉된 노동력이 한국의 근대 부분으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농촌의 풍부한 노동력이 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도시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그 임금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 시간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 한국 경제가 70년대, 80년대는 이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임금이라고 하면은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성장 전략 중에서 이 저기 뭐냐,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하는 성장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3억,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3억이 넘는 인구가 이제, 중국에 있잖아요. 그 농촌의 잉여 노동력, 잉여 노동력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남아 도는 노동력이는 거죠. 그 노동력이 이제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근대화된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제 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갔는데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소득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배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건 정책적인 측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어,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중간에 전환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농촌 지역의 잉여 노동력 전환점 이론. 이 전환점 이론이라는 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장하는 한 학자가 루이스입니다. 아서 루이스가 주장을 한 이론인데 터닝 포인트 테오리래. 지금 보고 있는 그림 7-1은 Y축, Y축은 임금을 표시하는 거고 X축, 이건 인구, 노동력,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공급 곡선은 지금 블루 라인으로 수평선으로 그어졌어요. 그다음에 수요 곡선은 이제 우하향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그린으로 되어 있죠. 왜 노동 공급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되어 있느냐? 이 수평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W0라고 하면 W0에서는 노동력 공급이 얼마든지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농촌에 과잉된 잉여 노동력이 이 도시로 이제 이동하면서 임금이 굉장히 싸졌어요. 또 그 주 제시되는 임금에 많은 노동력이 어, 일자리를 찾으려고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 공급이 수평선으로 돼 있는데 이 매우 탄력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무한정한 노동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지금 우하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노동력이 결정되는, 노동력 수준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무한정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무한정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인구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두 번째 그래프는 이게 노동의 공급곡선이 지금 수평선으로 오다가 우상향으로 좀 꺾여 버렸어요.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됐어요. 수요곡선은 변함이 없고. 근데 이 만약에 이 빨간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된다고 하면 이건 공급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이미 고갈이 돼서 공급 곡선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만약에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임금이 W0에서 W1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임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력 공급이 예를 들어서 10,000명 이루어지던 노동력 공급이 5천 명으로 줄었다. 그럼 노동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이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저기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용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임금을 더 높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금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웨이지가 프레셔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에 더 높은 가격으로 어,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잘 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으니까 자꾸 생산이 더 적게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출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론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면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 이게 꺾이는 이 점이 어떤 시점에서 이 점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 무제한적인 어떤 공곡선이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할 텐데 각국마다 이 꺾이는 시점이 달라지겠죠. 지금 몽골의 노동 공급의 상황들을 체킹해 보면 어떨지는 지금 제가 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한국에도 우리가 60년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허수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이제 지금 연구를 해서 2012년에 이 루이스 전환점이 한국 경제에는 언제쯤 도래했을 것인가 이걸 연구를 했더니 60년대 중반 물론 이분이 모든 그 한국 경제 상황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죠. 다른 분들은 뭐 70년대를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분의 논문에 따르면은 60년대 중반, 65년도 내지 66년도 그 한국이 경제 개발을 6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4, 5년쯤 돼서 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야기는 한국의 농촌의 그 잉여 노동력이 거의 다 이제 도시로 이제 나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임금이 오르는 상황밖에는 없는 거죠. 그 여러분과 가까운 중국의 경우도 2004년쯤 해서 중국의 동부,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서쪽이 되겠죠. 이 해안 쪽에 농민공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2004년쯤에 루이스 전환점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학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논쟁이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일정한 어떤 그 시점에 이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몽골 경제에서는 루이스 전환점을 언제쯤 통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시점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어, 임금 소득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증가된 소득을 받고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골 경제가 이제 또 질적으로 우수하게 즉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의 경제로 이제 탈바꿈해야 되는 시점을 사실은 암시하기도 하죠. 이 루이스 전환점을 이머징 컨트리에서 어드밴스드 컨트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경제의 루이스 전환점이 언제쯤 음, 도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소득 불평등도에 대해서 또 많은 뭐랄까 객관적인 지표, 과연 이 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그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소득 분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득 분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다. 5천만 명을 쭉 줄을 세워놓고서는 저 밑에 10%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20% 있는 사람들, 30% 있는 사람, 쭉 100%까지 가고 저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 될 것인가. 쫙 해가지고, 저 50%에 속해 있는
소득 분위의 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 또 저 맨 뒤에 가 있는 소득이 제일 높은 마지막 10%, 90%죠. 거기 도달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 비교해 보면은 뭔가 소득 격차를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가장 일반적인 비교입니다. 10분위 10개의 단위로 이제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그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그거를 또 5개의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10개 그룹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0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소득 수준을 일정하게 100만 원 단위로 쭉, 어, 이렇게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단위로 소득을 이제 분류하고 그 소득 구간에 들어가 있는 가구의 수, 가구 안에 있는 국민들의 비중,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소득 분위별 이제 가구 소득 차이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지금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대단히 유명한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렌츠는 이제 경제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Y축, 이 소득 누적 분포예요. 소득이 이제 쭉 100%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X축은 인구의 분포예요. 누적돼 있죠.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제 비스듬하게 그어져 있는 45도 곡선이 있잖아요. 직선이 있잖아요. 45도 직선은 X축과 Y축의 길이가 딱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분포의 50% 정도 되는 지점을 정한다고 하면 50%의 인구가 소득도 50%를 차지한다고 하면 이거 대단히 뭡니까? 소득 분배가 잘 된 거잖아요. 이 45도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니까 X축과 Y축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까지 갈 것도 없지 뭐. 80%의 인구가 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완전한 균형인 거죠. 근데 소득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45도보다 밑에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인구가 50%의 인구가 50%의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A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이 자꾸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소득이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이 영역이 제로로 가고 A가 뭐 거의 다 차지하면 완전한 소득 불평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A라는 영역이 점점 줄어서 0으로 수렴하고 B가 다 차지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완전한 소득 균형, 아주 그 분배가 아주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A 영역과 B 영역의 문제인데 이 A 영역과 B 영역을 다 더하면 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이 삼각형 면적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다. 그래서 그거를 지니 계수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 지니 계수라고 나왔죠. 지니 계수 G는 A 플러스 B분의 A. A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0에 가까울수록 쫙 줄어들어가고 45도에 빡 붙어가지고 45도에 근사하면 근사할 수 있으면 소득은 완전한 균형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5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A 영역이 점점 커져서 거의 1에 가까우게 되면 그거는 완전한 불균형이 되는 거죠. 불평등이 최대 맥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렌츠 곡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경제학도는 아니더라도 또 진위계수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어, 기억을 하고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자,
진위계수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진위계수는 A 플러스 B분의 이 A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분배가 돼서 균등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 불평등하다. 이런 것을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수학 잘한다고 소문났으니까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직관적으로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그 45도 직선이 있잖아요. 그 빨간 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지금 45도가 A 영역이잖아요. 그 밑에가 B 영역이다. 잘 보시면 기하학적으로 보게면은 이것은 크게 하면 원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원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선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쭉 돌려보면은 하나의 원 중에서 원의 4분의 1%, 피자라고 생각하면 4분의 1조가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4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면적이 나오는데, 이제 위에 있는 삼각형 면적만 빼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A라고 하는 영역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밑에 제가 지금 수식으로 표현해 준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의 면적의 4분의 1, 거기에다가 삼각형 면적을 빼주고, 그다음에 이 B라고 하는 건 삼각형 면적이니까 B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진위 계수를 계산하는 기하학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죠.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데, 어쨌건 지금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상식을 이제 학식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응용하신 분이 있어요. 소득 분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어, 촉발시킨 연구가 하나 있어요. 에, 자, 여러분 이 곡선이 어떤 동물을 닮았어요? 이 곡선이 이 코끼리를 좀 닮았잖아요. 이 코끼리 곡선이라고 엘리펀트 커브라고 하는 것을 이 밀라노 비치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선이 돼버렸어요. 밀라노 비치의 코끼리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건 또 뭐냐? 이건 이제 Y축은 이건 소득의 증가율이에요. 아까는 소득이 누적된 걸로 봤잖아요. 이건 증가율. 그 다음에 X축은 0에서부터 100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소득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인구를 이렇게 아까 그걸 뭐 10%쭉 잘랐듯이 쭉 이게 숫자를 세워 놓는 거예요. 세워. 그러면은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A점과 B점과 C점을 보게 되면 어때요? A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소득 수준으로 보면 한 50%, 60% 정도 차지하는 이제 그런 분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거기가 증가율은 지금 굉장히 높아요. 한 75% 정도? 소득 증가율이 75% 정도 높다는 거죠. 반면에 B라고 하는 점은 어때요? 소득은 8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A는 중진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고 B는 선진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소득 증가율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예,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밀라노 부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C점은 어때요? C점은 거의 소득이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인데 임금 증가율도 A보다는 좀 낮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죠. 60% 임금이 증가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소득 계층은 어디인 것 같아요? A 계층일까요? B 계층일까요? C 계층일까요? 가장 소득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B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겠죠.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B에 속해 있는 국민들. A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상당한 만족감이 있겠죠. 비록 자기들이 잘 사는 국가, 중진국에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율이 높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죠.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A 지점을 이제 여기서는 이 밀라노비치는 글로벌 신흥 중산층이다. 이머징 글로벌 미들 클래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소득 분배 중간값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데 실질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누구냐? 아시아의 신흥국가 국민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다. 인도, 태국,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중간값 부분에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서구 중산층에 비해서는 아직 소득이 낮죠. 그렇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B점에 속해 있는 사람, 가장 불만이 많을 것 같잖아요. B점은 A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득 수준은 높아요. 높은데 소득의 증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왜 그런지는 이제 밀라노비치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 속해 있는 국민들이 누구냐? OECD 국가에 속해 있지만 서유럽, 유럽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또는 포르투갈이라든지 음, 그 2000년대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 있었어요. 재정 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어, 그리스라든지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서유럽 국가들이 소득 분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록 이제 국가 전체의 소득 수준은 높지만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0에 가까울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이제 국민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C 지점은 이제 글로벌 금권 집단이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부유층이 있는 그러면서 노동소득 증가율도 굉장히 우수한 주로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미국인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인 12%가 이 최상위 계층에 1%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미국이 워낙 잘 사는 나라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밀라노비치가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어, 사실은 선진국 노동자 맨 밑에 보시면 선진국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패자였다. 승자가 아니고 패자였다. 이들의 불만이 브렉시트, 영국이 지금 EU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고요. 지금 두 번째 당선됐지만 첫 번째 당선될 때 이때 미국 국민들이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소득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밀라노비치 교수의 설명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큰 기여를 한 지역이 러스트 벨트, 녹슨 벨트다 이거죠. 녹슨 벨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5대5가 있는데 이 근처에 이게 둘러싸여 있는 대표적인 게 디트로이트죠. 디트로이트는 그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죠. 근데 이쪽에서 성장이 많이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 시설 같은 것들이 막 녹슬은 상태가 되고 여기에 근로했던 근로자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비록 국가인 미국은 잘 사는 국가이지만 자기들은 지금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은 음, 우리 패배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삼고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소득 분배, 소득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목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러스트벨트가 지금 이게 색깔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 뉴욕 쭉 돼 있잖아요. 어쨌거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거니까. 음, 이거를 이제 밀라노비치가 소득 분배 측면에서 어, 설명하는 곡선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그래프가 이제 이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쿠즈네츠. 이 쿠즈네츠라고 하는 분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지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곡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무슨 소리냐? 이 쿠즈네츠, 사이먼 쿠즈네츠는 이제 산업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산업화가 되면 이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쭉 올라가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될 테니까 그때는 불평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소득 불평등도죠. 높아질 수 있지만 일인당 소득이 어느 시점, 정점을 지나는 순간 그 소득 불평등도는 다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득 불평등도가 우상향으로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U자를 U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역 U자, 리버스 U 커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쿠즈네트 커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 밀라노비치가 얘기하는 엘리펀트 커브와 그다음 쿠즈네츠의 이게 리버스 U자형 곡선 이것이 이제 소득 분배 불평등도와 관련된 유명한 곡선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건 매우 행복한 거예요. 이런 곡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건 매우 행운입니다. 어, 그래서 나타난 게 지금 소득 문제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강의하고 잠깐 쉴 텐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요, 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뭔가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것 같잖아요.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이거 지금 이제 제목입니다. 이 월가가 어디예요? 미국의 중권 중심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 몰려 있어요? 이때 이슈가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는 99%에 속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너무 비난하다, 가난하다. 모든 웰스가 1%의 금융 거부들한테 가 있다. 이 불만을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어? 그 1%의 금융 거부들이 전체 부의 50% 차지한다. 너무 많은 분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인지를 못했겠지만 대단히 유명한 아, 사건이었죠, 사건. 그래서 이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건 이만큼 국민들 마음에 어떤 이슈를 제기할 만한 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소득 분배를 고려해야 된다고 선후의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장을 관점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배를 또 중시해서 디맨드 사이드에서 디맨드를 높이게 되는 거고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는 사이드가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몽골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 시각에서 보면은 몽골은 성장이 우선 급하죠. 성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하면서 그 분배의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되고 분배의 문제를 또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소득에 대한 불만족도가 조금 높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미국 국민들 가장 절대적으로 잘 사는 그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소득 분배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몽골 경제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문제는 남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몽골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소득 분배도 동시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지금 이제 소득분이 아까 이제 저기 경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또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1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그걸 다 10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쭉 나누고서는 물론 이제 소득이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1분위를 제일 소득이 낮은 그룹으로 하고 저 10분위를 제일 소득이 높은 그룹으로 이렇게 어, 10단위 퍼센트로 쭉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고
맨 위에 있는 그룹의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구분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 격차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지금 표 7-1은 한국의 10분위, 그러니까 10개 단위로 나눴을 때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컬럼은 이제 그 구분이고, 두 번째 컬럼은 2025년 1사분기, 세 번째 2025년 2사분기에 이제 소득을 보여주는데, 1분기가, 지금 여기는 원단이니까 74만 3,538원. 월 평균 가구의 소득, 가구의 1사분기에. 2사분기, 3사, 저기 3분기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 10분기까지 갔더니 1,482만 2,866원. 굉장히 분포가 차이가 나죠. 음. 보통 이건 이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를 갔더니 이제 또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요.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전체 평균을 100으로 한 지수를 만들면 보다 쉽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 2025년 1사분기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고 다시 환산을 했더니 1분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이 13.9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았을 때. 2분기는 28.7이고 저 밑에 10분위를 갔더니 277.0% 정도 된다. 상당한 격차가 있죠. 1분위하고 10분위 차이는. 그것이 이제 2025년 2분기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되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정책적으로 논의를 할 때, 자, 1분위 속해 있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지금 10분위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높여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토론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강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내갈 수가 있죠. 그건 이러한 분석 틀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10분위만 있느냐, 이걸 5개 분위로, 5개 그룹으로 나누는 5분위 소득 분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5개 단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 또 1사분기, 2사분기 나왔죠. 전체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분기에 1분위에 속한 소득은 21.3%예요. 10분위, 5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222.1%예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 있죠.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그다음에 2분기도 유사한 방향으로, 유사한 그 분포로 나와 있습니다. 어, 4분위 이상은 전부 다 저기 전체 평균보다 높게 되겠 100보다 높으니까. 4분위 밑에 1, 2, 3분위는 전체 평균보다 이하의 경우를 알 수가 있죠. 10분위에서는 어떻게, 10분위에서 6분위까지가 100% 이하고 7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네요. 가구 소득은 뭘 가구 소득으로 보느냐? 가구의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이제 취업을 해서 또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득을 벌 수 있잖아요. 소득원이 될 수 있죠. 그런 근로소득이 당연히 가구소득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 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표로 보면 이래요. 가구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눠지는데 경상소득이 말이 어렵나요? 경상소득은 그냥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레귤러한 거죠. 보세요. 근로소득, 그렇죠? 항상 우리 예측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업장을 운영한다, CEO 같은 사업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이 있죠. 사업소득 있잖아요. 재산소득은 뭐야? 자기가 부동산을 해서 남한테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 아니 뭐야, 월세를 받겠죠. 그럼 이제 그 재산소득이 되는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요. 그럼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겠죠. 이전소득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국가가 나한테 소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전해 오는 거예요. 이전 소득. 이런 걸 경상소득이라 하고 경상소득이 아닌 경우도 소득이 들어가는데 경조소득. 경조소득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할 텐데 결혼할 때 이제 축하하는 저기 뭐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또는 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이제 같은 애도한 마음으로 이제 장례식장에 갈 때 봉투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경조소득. 그다음에 퇴직금. 기업에서 이제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일시적인 퇴직금. 또 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경상소득이고 나머지 기타 다른 모든 해당되지 않는 소득들은 기타 경상소득에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각 후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소득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10분위를 나누든 5분위를 나누든 그렇게 한번 해서 소득 불평등도를 한번 보겠다.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10분위, 5분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득을 강제적으로 100만 원 단위로 끌어본 거예요, 지금.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 300만 원 쭉 해서 700만 원 이상 강제적으로 소득을 이렇게 월평 소득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계층의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느냐? 한국을 보니까 700만 원 이상, 월 7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23.6%. 이건 이제 지금 100만 원 단위로 끌었지만 200만 원 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 300만 원 단위로 끊을 수 있어. 이것은 연구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소득 구간을 먼저 생각해서 가구의 분포를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시도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10분위, 5분위 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진위 계수 말씀드렸죠. A 플러스 B분의 A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하는 로렌츠 곡선 안에 이제 A형에게 차지하는 뭐 비율이죠. 그 진위 계수를 보니까 한국이 2011년에 0.39 정도 됐어요. 0.39, 0.4 정도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이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냐면 일 중에서 맥스 1인데 일 중에서 0.4 정도 되니까 쭉 감소를 하고 있어요. 큰 폭의 감소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2023년도에 0.32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를 이제 그 팬데믹 전후로 나눠보니까 팬데믹 전은 0.36이고 팬데믹 후는 0.33 조금 줄어들었죠. 다행인 거죠.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이건 매우 양호한 거죠. 계속 이게 줄어들어서 소득 분포가 불균등, 불평등한 것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소득 불평등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진위계수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몽골은 진위계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진위계수가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진위계수는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거꾸로. 높아지면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낮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참고로 제가 중남미, 저쪽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중남미 있잖아요. 이쪽 보니까 여기는 한국보다 숫자가 높아요. 그죠? 2000년, 2009년, 2019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변화를 보니까 2000년하고 2019년 상황에서 서로 대비해 보니까 다 마이너스를 보여서 좋아지고는 있어요.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지금 상당히 0.5를 차지하는 비율이 국가가 많이 있네요. 0.4도 있고, 뭐 한국보다는 높은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이쪽 나라들이 훨씬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표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몽골의 진위 개수는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몽골의 진위 개수가 뭐 0.4보다 높으냐, 0.5 이하냐, 뭐 이런 걸 따져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분배율과 이제 챕터 2 노동 분배율과 노동 생산성. 노동 분배율이 노동 생산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생산성의 이득, 프로덕티비티 개인으로서 노동 분배, 노동 소득이 이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관계를 조금 더 수식을 통해서 정밀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식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윤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파이는 PFKL. 그 스몰 P는 이게 물건의 가격,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F는 산출물이에요, 산출물. 그다음 마이너스 WL. 이 W라는 것은 임금 노동의 가격이죠. L은 노동 투입이니까 WL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으로 들어간 분배된 몫이죠. 그다음에 스몰 r은 이건 이윤율이에요. 이윤율이니까 자본의 가격이고 K는 자본 스탁이죠. 자본 투자죠. 그러니까 자본으로 분배된 몫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이 기업 CE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건을 지금 P하고 F를 곱한 거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출액이라 같은 생각하면 돼요. 그 기업 매출액, 한 달의 매출액, 그 1년의 매출액. 이 중에서 비용으로 지불된 근로자에게 비용으로 지불하고 그다음에 빌려온 자본에 대해서 비용으로 지불한 것을 다 빼니까 남는 것이 그 기업의 이윤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거 수식으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PFKL을 그냥 산출로 한번 보자. 이거 YKL로 저희 표현을 바꿔보면 WRK는 그대로 두고요. 이 함수, 그 1번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거를 이제 이윤이라고 발생하게 되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유명한 가설이 있어요. 이윤 극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경제 학부에 있는 학생들은 늘 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파이 이퀄 YKL 마이너스 WL 플러스 RK를 노동으로 미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 함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표현하는 것이 라운드 L 오버 라운드 파이 오버 라운드 L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 한 단위 증가할 때 이윤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거는 여기서 지금 노동으로 지금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라운드 Y를 라운드 L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는 L로 지금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L 함수가 없으니까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WL이 있잖아요. L이 돼 있으니까 L을 가지고 미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라운드 Y 오버 라운드 L 마이너스 W가 되죠. 이것을 이것을 제로로 하는 조건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노동 투입의 일개 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그렇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은 W 이걸 이꼴로 했으니까 W는 라운드 Y 오버 라운드 L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걸 해석을 하면 이게 노동의 가격이라고 그랬죠. 임금률이 이게 라운드 Y 오버 라운드 L이니까 해석을 하자면 노동 한 단위를 증가하는데 산출이 몇 단위가 증가하느냐.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률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 같은 시점이 되면 이윤 극대화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분석의 툴이죠. 근데 이걸 약간 응용을 해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L 오버 Y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 고용계수라고 그러는데 곱해보면은 여기다 L 오버 Y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WL 나누기 Y가 되겠죠. 여기 라운드 Y 오버 라운드 L에다가 L 오버 Y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똑같은 식에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Y분의 WL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몫이고 요거는 산출의 노동의 몫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노동 분배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뭐냐? 노동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가
몇 단위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노동의 산출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 분배율이 노동 산출 탄력성과 같게 되는 것이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만약에 이 산출 탄력성 이걸 베타라고 표현을 하면 WL 나누기 Y를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W는 베타 곱하기 Y 오버 L로 다시 표현을 바꿀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임금률은 생산성과 비례 관계에 되는 식 3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식은 바로 이 30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그를 취해서 시간에서 미분하면 임금률의 증가율 그것은 이 뭡니까 분배율의 노동 분배율의 증가율에다가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로 디컴포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Y 오버 L의 증가를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노동 분배율의 증가는 임금 증가율에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각국의 상황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 분배율을 결정하는 것이 임금률과 노동 생산성 증가율 이 두 가지 변수로 나중에 정리가 됐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한번 국가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 되죠. 여기서 만약 임금률이 노동생 증가율보다 더 높게 되면 노동분배율 증가율은 0보다 크겠죠. 그건 뭐 당연한 소식이겠죠. 반대로 임금률 증가율에 비해서 노동생산 증가율이 더 크게 높게 되면 노동분배율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관계식을 보여줄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이 되겠고. 실제로 한국을 보니까 지금 이 점선으로 된 오렌지 라인 이게 지금 이제 시간당 임금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임금률이죠. 임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당 임금이 다른 말인 거죠. 임금률이 쭉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회색이 이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에요. 그것도 임금률을 거의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느 때는 높아졌다가 어느 때는 낮아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죠. 그래서 그 차이가 시간당 임금 증가율에서 노동생 증가를 뺀 것이 노동 분배율의 증가율인데 밑에 이제 블루 라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증가폭이 일정히 유지가 되면서 흘러가고 있죠. 이거를 이제 지수로 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시간당 임금 추이가 쭉 증가하고 있고 그 밑을 이제 노동 생산성이 지금 이렇게 뒤쫓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2000년을 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약간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 분배율은 일정한 지수로 한 거니까 일정한 상태로 큰 변화폭이 없이 증가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숫자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분배율이 이 파란색이 있는가 하면 빨간색으로 돼 있어.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언젠가 보면 97, 98, 99.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이제 IF 위기,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이었죠. 이때는 그 노동 분배율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제대로 이제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009, 2010년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이죠. 저기 여기 2021년 마이너스죠. 여기는 팬데믹 위기죠. 이런 마이너스 존이 있어요. 있지만 플러스 존도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 거죠. 91년부터 2023년도까지 노동 분배율 증가율 0.42, 시간당 임금 9.34, 노동 생산 증가율 8.92%. 그러니까 이 9.34%에서 8.92%를 뺀 값이 노동 분배율 증가율로 0.42%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보면 노동 분배율이 파지티브하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노동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설명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때 이제 사회적으로 논쟁, 논란의 소지가 됐던 제도가 제가 맨 밑에 지금 컨퍼라고 해놓고서 생산성 임금제라고 돼 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산성하고 지금 임금을 지금 비교하잖아요. 노동분배율 계산을 할 때 시간당 임금 증가에서 생산성 증가를 뺀 거잖아요. 여러분이 근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 동안, 2025년 1년 동안 일을 해서 생산성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것만큼 임금을 받아야, 똑같은 증가율만큼 임금을 받아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좀 달리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980년대 한국에서 유명한 논쟁거리로 이제 생산성 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생산성이 올라간, 이 생산성이 1% 증가했다 그러면 임금도 1% 증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 10% 증가했다 그러면 임금도 10% 증가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동일한 숫자로 증가하게 되면 노동 분배율은 제로가 되겠죠. 노동 분배율 증가율은. 그렇죠? 같은 퍼센테이지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어,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논쟁이 해결을 못 봤어요. 해결을 못 받고 그 어떤 솔루션이 없이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마 유사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 독일 경우를 한번 보죠, 독일. 독일은 이 지금 오렌지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저 임금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굉장히 2000년대, 2010년대 후반에는 많이 높죠. 많이 높아요. 근데 노동생 증가율도 있고 2009년이 지금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생산 증가율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생산 증가율 마이너스니까 임금 증가에서 얘를 빼니까 어, 노동 분배는 거꾸로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거의 같이 가고 있죠. 녹색이 노동 생산성인데 빨간색 시간당 임금이에요. 지수상으로 볼 때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어, 독일의 전 산업인데 노동 분배율은 0.16%, 큰 폭은 아니죠. 시간당 임금이 2.14%고 생산 증가율 1.97%에서 2.14에서 1.97을 뺀 것이 마이너스 0.16%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도 사실 노동 분배율 증가율은 양수로 나타났다. 한국과 같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고. 자, 핀란드. 핀란드는 뭔가 조금 심상치가 않죠? 핀란드는 노동 분배율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다음에 그 노동 생산성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말라타이래요. 어? 그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 매우 높은 부분도 있고 뭐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당연히 2009년 낮지만 높은 부분도 있고 막 마지막 2017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게 더 높았어요. 그 생산성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지수를 보니까 지수도 뭐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약간 좀 간격이 좀 있죠. 간격이 좀 있게 나타났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동 분배율 증가율이 마이너스 0.51%로 돼 있어요.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2.97%고 생산 증가율이 3.71% 이래 돼가지고 오히려 임금 증가율에 비해서 생산 증가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동 분배율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산성 증가율만큼 임금을 지금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노동조합 같은 데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평균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연도, 2025년, 25년, 2025년이니까 2024년에 비해서 생산성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3.71%고 임금 증가율이 2.97%다. 그랬으면 노동조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내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지.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를 통해서 분배율을, 노동 분배율을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성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임금과 생산성이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 생산성이 뭐 높이 올라간다든지, 임금 증가 속도에 비해서 또 빨리 증가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동조화가 아니, 커플링이 아니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디커플링, 벌어지는 거죠. 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그걸 이제 탈동조화, 동조화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프랑스의 경우죠. 프랑스는 뭐 거의 뭐 얘네들이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같이 움직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분배율은 지금 0보다 높은 부분이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 분배율은 0보다 클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거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시간당 임금이 빨간색하고 명목 생산성 지수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 그래프는 매우 유사한 그래프, 다른 나라도. 그래서 숫자를 봐줘야 그게 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프랑스는 시간당 임금이 2.7%, 생산 증가율이 2.39%,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약간 높았어요. 그래서 분배율 증가율이 0.32%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분배 증가율이 파지티브로 나타났다. 영국, 영국은 뭐 굉장히 97년도 이후에 뭐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하다가 잠시 노동 분배율 증가율이 조금 다시 이렇게 조금 안정감 있는 상황이 되는 모습이네요. 2009년도 역시 생산성이 많이 감소했네요. 그랬고, 음. 숫자를 보니까 어, 숫자를 보니까 지금 영국이 시간당 임금이 3.51%, 생산 증가율이 3.14%, 약간 임금 증가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0.37%의 노동 분배율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미국은 전체적인 인상은 생산성 증가율하고 임금 증가율이 거의 엎치락뒤치락하지만 큰 폭의 뭐랄까 적이 없이 갭이 없이 지금 같이 좀 가고 있죠. 그러니까 분배율의 패턴도 증가율의 흐름도 매우 안정적인 2009년 같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 상황이 아니면 이제 거의 수평선에 가까운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생산성 높은 부분도 있죠. 2002년, 3년 높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렇게 되면 지수를 그렇게 두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적인 수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일단은 시간당 임금이 3.26%, 생산 증가율 3.39% 해서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동 분배 증가율이 마이너스 0.13. 미국은 어쨌거나 어, 생산 증가율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 분배율 증가율이 네거티브하게 나타난 지금 네거티브 나타난 국가가 어디 있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핀란드도 그랬죠. 핀란드도. 그래서 한국은 이제 거꾸로 노동 분배율 증가율이 이제 플러스 0.35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서 임금 증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 시계지 밑에 이제 베타 닷은 W 닷 마이너스 W 오버 L 닷을 뺀 거와 같다. 이 식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에는 생산 증가율이 높아가지고 분배율이 감소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은 그와 달리 어, 노동 분배율 증가율이 파지티브하게 나타나는 생산 증가율에 비해서 임금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유형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OECD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게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성이 일단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매우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소득 분배라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동소득과 그다음에 생산성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 갈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 생산성이 갑자기 더 빨리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봤듯이 노동 분배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 디커플링, 탈동조화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표현들이 많이 씁니다. 디커플링, 커플링, 디커플링, 탈동조화. 그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타임상 서로가 약간 타임 레이가 존재할 수가 있어. 타임 레이가.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기업체에서 그런 타임 레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흐름은 생산성이 높게 되면 이제 노동 분배율은 어, 시간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관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지금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에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전략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략 A와 전략 B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이건 한국 경제를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투자 주도 성장을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투자 주도 성장을 언제 했죠? 중화공업화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이제 떻게 했냐면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법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한 거죠. 반면에 우리 그 공업화 전략에서는 투자를 주도해 투자 중심형 성장 전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키고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해주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었죠. A 전략에서는 분배를 중시했어요.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임금입니다. 임금. 분배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근데 B 전략은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성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A 전략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잡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동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전략이다. 반면에 B 전략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고용,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용은 이 먼저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파생적 수요로 고용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시하는 포커스가 좀 다르죠. 노동을 중시하는 그 전략이 있는가 하면 노동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전략은 이제 디맨드, 그러니까 근로자의 소득으로 가니까 이 소득이 뭐겠어요? 소득이 곧 소비를 할 수 있는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 디맨드가 되겠죠. 수요를 중심으로 했어요. 반면에 비전략은 뭐냐면 기업을 중시하니까 기업이 어떤 만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 즉 서플라이를 중시를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A 전략은 정부 주도에 의한 성장 전략. 그러니까 이 법적인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정부가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소득을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비전략은 온전히 시장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생산성이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 등장하면 생존하고 남아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뭐 몇 년 못 가서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우수한 기업들만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 그러면서 시장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고용을 유인하는 이런 어떤 이런 전략들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겠죠. 여러분은 A 전략과 B 전략을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몽골은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C 전략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A 전략, B 전략을 뭔가 믹스해서 C 전략으로 갈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은 뭘 이렇게 어떤 것이 100% 옳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믹스할 수 있어요. B 전략을 서로가 혼합해서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어떤 그 정부의 한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니까 5년 단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루어지는 전략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또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표학기 선생님이라고 분인데 지금 디지털 타임스에 투자 물꼬를 트려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라. 이런 이제 어, 컬럼을 쓰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거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적게 돼 있어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이어진 계속적인 정치 경제 불안 사태가 제1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1961년부터 97년 IMF 위기까지 투자 주도 체제를 무너뜨리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A 전략과 B 전략이 있는데 A 전략이 B 전략을 무너뜨리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투자 없는 경제 성장은 그러니까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제 성장은 연목구어 이게 한문으로 된 건데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물고기를 구하는 그런 형상이다. 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과일나무를 심지 않고 과실을 기대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한국 경제가 현재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 IT 부문을 제외하고는 투자다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투자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한국 경제가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지만이 이 저성장의 이 트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A 전략과 B 전략의 좋은 점을 다 취하고 싶으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전략은 B 전략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음, 한국 기업이 이제 그 10대 기업이 있죠.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까지 10대 중요한 기업들인데 이 투자 규모를 지금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삼성이 엄청나게 SK 엄청나게 LG 쪽도 그렇고 엄청난 투자 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인데요. 이 삼성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 파운드리 사업, 반도체죠. 파운드리 사업에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 왜 파운드리 사업이냐? AI, 5G, 자율주행 이런 사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러 가지 반도체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171조 원이죠.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그때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지난주 갔을 때 30층짜리 그 빌딩이 제 숙소 옆에 5개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울란바토르도 지금 상당한 투자 중심, 투자에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그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몽골 경제가 앞으로 10년 내에 뭔가 성장을 분명히 할 텐데 일단은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단 우선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 분배도 무시하지 않고, 경시하지 말고, 소득 분배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딱 정하게 되면 그 밑으로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줄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들도 이제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혹시 오늘 강의 소득 분배에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달마 교수님, 음,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학기 초에 보내드렸던 이 생산서 수렴에 관계된 어, 한글로 된 논문을 제가 읽어보라고 보내드렸는데 PDF 파일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매우 그 생산성 수렴에 관한 중요한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읽어 보시면서 봐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좀 더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몽골 경제의 성장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몽골 경제가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두 자릿수가 꺾이는 그런 현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 수렴을 읽어보시면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